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소와 볼테르 이 두 사나이가 프랑스를 망쳤다. 따라서 철학계로는 물론 철학사를 뒤져보아도 18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루소와 볼테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사 전체를 보아도 17세기 데카르트 이후 곧바로 20세기로 넘어가 베르그송부터 몇 사람이 나올 뿐입니다. 철학자 강대석 선생의 책 루소와 볼테르, 인류의 진보적 혁명을 논하다는 프랑스 혁명을 이념적으로 준비해준 볼테르와 루소의 실천적 논쟁을 통해 철학과 사상이 인류 역사의 진보적 혁명을 어떻게 선도했는지 탐색하는 책입니다. 사실 서양의 17세기로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계급과 신분의 주도 아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에 의존했던 봉건 사회로부터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삼는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혁명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를 봉건사회와 시민사회로 양분하는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볼테르는 그 당시 프랑스의 광신적 분위기와 부조리함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파렴치를 분쇄하라. 그리고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중심으로 민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적극적인 실현을 주장했습니다. 봉건 잔재인 절대 군주제를 청산하고 완전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민연대를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루소와 볼테르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신앙과 세습 권력 대신 자본과 세습 권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권력이 인류를 양분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독서일 것입니다. 강대석 선생의 책 속에서 볼테르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1694년 11월 21일에 파리에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프랑스와 마리아루예요. 어렸을 때부터 시와 연극에 재능을 보였는데 실용적인 것을 좋아했던 나의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실망하여 나의 장래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출세하는 첩경은 성직자가 되든가 법관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나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과대학에 들어갔지만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고 무신론과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탕풀이라는 귀족들의 문학살롱에 드나들면서 종교와 도덕을 비웃는 일에 열중했지요. 1715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죽자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너무 어려서 필립 공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리는 환락과 부도덕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나는 사회를 비판하는 시를 썼고 그것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볼테르라는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진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장편 시앙리아드가 완성되지요. 왕정은 나의 무죄를 인정하고 석방한 후 연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무대로 덤벼들었습니다. 나의 희곡 작품 오이디푸스가 성공하자 나는 기고만장해졌고 그것 때문에 귀족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어떤 귀족과의 결투 사건에 연루되어 나는 영국으로 추방되었지요. 영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나는 영국의 사회제도와 이념을 배워 철학서관이라는 저수를 통해 조국 프랑스의 발전에 공헌하려 노력했습니다. 루소도 책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나는 1712년 6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를 알면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내가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사소한 일로 군인과 다툰 후 구금이 두려워 나를 외삼촌에게 맡기고 리옹으로 떠났습니다. 외삼촌은 나를 그의 아들과 함께 보세에 있는 랑베르시의 목사에게 보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곳의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덕분에 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배웠어요. 교육이 끝난 후 직업을 얻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일을 배웠으나 하나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냄비 뚜껑을 열고 오줌을 싸는 장난도 했고 수습공이 되어서는 좀도둑질도 했지만 책을 빌려 읽는데 빠져들면서부터 그런 장난은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바랑 부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나를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에 보냈습니다만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자유를 찾아 방랑하는 나의 성격이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라틴어 공부에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 후 부인은 나를 교회 음악학교에 보냈는데 나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이 잠재해 있었나 봅니다. 연주는 물론 음악 이론도 빨리 습득했고 작곡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음악을 배운 후 집에 돌아오니 부인은 파리에 가고 없었습니다. 나는 로산느를 비롯하여 이곳저곳 방랑하면서 음악교사 행세를 한 후
파리에 들렸다가 다시 샹베리로 거처를 옮긴 바랑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20세가 된 나는 이때부터 13살 연상인 바랑 부인의 애인이 되어 과학 실험에도 참여하고 독서도 열심히 했는데 이 시절이 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개는 이쯤 하고 책에서 자신의 생각 사상을 말하는 것을 들어볼까요? 먼저 볼테르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줍니다. 미래의 철학은 보편적인 이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편견을 분쇄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철학은 그것을 위한 이론적인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루소도 이렇게 말하죠. 빈부의 격차,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철학 교육 예술이 총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볼테르는 사실 루소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루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책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들은 당신의 책을 읽고 내 발로 기어 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60년 동안이나 그런 습관을 잊고 있던 나로서는 불행하게도 다시 기어 다닌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루소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루소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루소가 말한 자연의 상태란 미가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물론 여기서 쇠사슬이란 절대 왕정 아래의 신분 질서를 뜻합니다. 따라서 루소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며 봉건적 신분 질서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볼테르는 루소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말할 자유를 옹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사실 두 사람의 사상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볼테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역사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발전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 전체를 한 가닥의 실로 꿰뚫을 수 있는 통일 원리를 추적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추적하면서 기술되는 역사란 제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이 중심이 된 사회 세력의 역사이며 한 나라의 국민보다 인류를 안목에 두고 전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진전을 다루는 역사이어야 합니다. 역사의 발전에서 신의 개입이나 기적 또는 우화 같은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역사 발전을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항상 어떤 법칙에 따라 변화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자연, 제도, 인간의 이성입니다. 종교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문화가 발전되면서 나타난 일종의 사회적 산물에 불과합니다. 개신교인으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볼테르의 다음의 말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민족의 갈등과 몰락을 신의 섭리로 보는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에 반대하여 인류의 발전을 유대인 이전부터 설명하고 종교의 기원을 고대 동양 민족에서 찾았습니다. 신에 의해서 선택된 유대 민족이 역사의 시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대 동양, 곧 중국이 역사의 시발점이 되며 서양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역사관에서 주로 격화되었던 중국, 인도, 페르시아의 역사와 종교가 이제 역사 고찰의 중심적인 텍스트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역사관은 빛을 잃었으며 유럽 문화는 세계 문화의 한 요소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나의 서술엔 성서적인 창조의 신화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도를 감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세운 농어는 야만 대신에 문명의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의 역사가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사건들보다 더 오래되었고 방자한 유대인의 역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역사를 더없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역사로 낙인 찍었지요. 잔인했던 유대 민족의 역사에 비해 중국의 역사는 말할 수 없이 고귀합니다. 나는 침실의 공자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유대인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현인으로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역사관을 유럽인은 용서할 수 없었고 파리의 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증오는 날로 높아갔습니다.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내는 두 사람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강대석 선생의 책에는 특별히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초청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철학적으로 완성하면서 독일 고전 철학의 길을 열어준 칸트는
포럼의 객관성을 높여주고 프랑스 철학과 독일 철학의 차이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볼테르 선생님의 책보다는 루소 선생님의 책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소 선생님의 책 가운데서도 교육소설 에밀이 가장 감동적이었지요. 나는 매일 규칙적인 일과를 정해놓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가 산책 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 바늘을 맞추기도 했지요. 그런데 에밀에 얼마나 빠졌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산책 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일생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는 무식한 사람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루소 선생님으로부터 인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는 루소 선생님의 초상화를 서재에 걸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의 칼라스 이야기는 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행동하는 철학자이셨죠. 또한 나는 볼테르 선생님의 철학서관을 읽고 영국의 철학, 특히 로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의 관용론은 훗날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다른 세상은 대한민국의 루소, 볼테르가 등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루소, 볼테르는 어디 있나요?